네, 저희는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정계환 대표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독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씨를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왜 이랬던 것이고 어떤 노림수가 있는지 하루 정도 지났으니까 조금 이제 안개가 걷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차근차근 보죠. 일단 이 사람을 철회시킬 수 있습니까? 지명한 사람을 국회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당적 보유했던 거 아니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그거는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려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에는 뭐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도. 예. 언론에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건 뭐 정확하게 사실 파악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석대로 하면은 여기서 정석대로 하면은 원래는 이제 인사청문회나 이런 데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데서 이제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죠. 인사청문회를 열어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렇죠. 인사청문회를 열게 되면은 이제 뭐 30일 내에 이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 강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근본적으로 열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확인이 안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이것을 임명을 막을 방법을 근본적으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는 가령 한덕수는 지금 이 지명을 한 사람이 임명 철회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 본인은 지금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한덕수라는 사람을 탄핵을 한 후에 후임의 의사를 물어서 지명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 이걸 이제 확인을 계속 해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적 대응을 하면서 여기서 법적 대응이라는 거는 오늘 언론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이제 하겠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내고 그다음 뭐 일부에서는 헌법소원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 한덕수라는 사람이 지금 위헌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게 헌법학계의 대다수의 지금 의견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오늘 언론을 보면은 그동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왔던 헌법학자도 이 부분은 위헌적인 어떤 권한 행사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법적인 대응을 취해 나가면서 계속 좀 시간을 일단은 좀 벌어놓고 시간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벌어놓고 이 대선 이후까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만들어서 차기 정권에서 임명 취소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모색하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게 이 해법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언론들의 평가들이 일치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수 우위가 돼야 된다, 단순히 그런 생각만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법률적인 검토까지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른바 내란 동조를 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란 피의자를 임명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직전 법제처장이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 그 대통령하고 뭐 46년 직위는 빼놓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까지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정치 활동을 사실상 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렇죠. 네. 당적은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랬던 사람 장관급을 그냥 바로 헌법재판관으로 꽂아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식을 이렇게 만약에 임명을 했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아마 굉장히 거센 여론의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했을 거다. 이렇게 임명하면 아무리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고 하는 카드를 맞바꾸려고 시도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재탄핵을 하겠다고 덤비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왜 생각을 못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윤석열이 내 친구 좀 임명해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굉장히 치밀한 배경이 있고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임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한덕수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덕수도 자신의 이익이 뭐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당장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한덕수가 대통령 놀이에 빠졌거나 대통령이 되고 싶거나.
또 다른 하나로 굳이 우리가 가능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보수 진영에서 바라볼 때 이번 한 번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음번에 민주당이 집권하잖아요. 그럼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집권하는 사이에 대법원장도 교체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으로 만약에 대법원장이 임명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재집권을 성공하게 된다. 그러면 2030년이 되잖아요. 예. 그럼 그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은 한 명밖에 못 들어가.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국민의힘은 어쨌든 백석 정당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는 그럼 8대1 구도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뭘 시도를 해도 안 되는 헌법재판소는 그냥 민주당에 확실하게 기우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걸 걱정했을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헌법재판관들도 임기가 6년이란 말이에요. 대법관도 임기가 6년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거의 다 대법관이 교체될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임기 3년도 못 채우고 대통령이 파면돼 버리니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제청받아서 임명해야 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청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지. 임명해야 될 대법관들조차도 구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 버리면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원 2개가 완전히 진보 성향으로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의회도 민주당한테 내주고 대통령 권력도 민주당한테 줘버리면 우리 보수는 지금 국민의힘이 느끼는 공포나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완전히 괴멸될 거다. 근데 뭐 민주당이 또 완전히 진보 이런 또 색채는 그런 건 아니기 아니지만 아니기 보수에서 때문에. 바라볼 때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포감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약간 어제도 사실은 이제 최경영 TV에서 좀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는데 예. 지금 임기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보면은 이번에 이제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이제 대통령 추천 몫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한덕수가 이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면은 차기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는 구조죠. 그렇죠. 이 두 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2030년, 그러니까 만약에 2025년에 지금 대선을 치렀으면은 인수위 없이 그냥 이제 이 임기를 시작하니까 2030년 중반에 이제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차기 대통령이. 그렇죠. 그때까지 임기를 다하는 이제 이 헌법재판관 중에 대통령 추천 몫이 정영식 재판관이 있습니다. 2029년 12월 17일에 임기가 만료가 돼요. 그러면 이 3명을 지금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기 대통령이. 거기다가 마은혁은 굳은자고.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김영두 재판관하고 정정미 재판관의 경우에는 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을 해서 대법원 추천 몫이에요. 근데 이 두 명도 2029년 3월 30일, 2029년 4월 16일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은 다음 이제 정권에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그러한 헌법재판관이 되는데 그러면은 대법원장은 그런 임기가 언제까지냐? 원래 6년 임기지만 정년이 걸려 있어요. 정년 70살 정년이 걸려 있어 갖고 2027년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대법원장도 2027년에 차기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을 진보 성향의 예를 들면 대법원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의 후임도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총 3 더하기 2, 5명의 헌법재판관이 진보적인 헌법재판관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의뢰를 보수 쪽에서는 할 법하죠. 그래서 최소한 지금 임명할 수 있는 2명의 대통령목 재판관이라도 한덕수가 임명을 해야 된다. 보수 성향으로 이런 이제 계산을 했을 법도 한데 여기서 심각한 것은 그 계산도 아주 고약하고 그 계산도 위헌적인 것이고 반헌법적인 것이고 차기 대통령이 행사해야 될 권한을 한덕수가 땡겨가지고 자기가 행사한 아주 이 만행인데 권한대행이. 그렇죠. 예. 여기다가 그게 이완규냐, 네, 그게 그렇죠. 이완규인 건 뭐냐, 이게 아주 악랄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계획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한덕수가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보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덕수가 이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거는 꽤 오래전 결정한 일이라고 한다. 지난달 24일 직무에 복귀한 뒤 그때부터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동시에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겠다는 의사를 핵심 참모들에게 밝혀왔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의힘 쪽에도 전해왔다라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얘기를 했으니까는 3월 30일, 31일 날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정부랑 협의해가지고 지명할 거야. 자꾸 한덕수 탄핵 얘기하면 우리가 지명할 거야. 그러니까 이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한덕수가 그 앞단에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일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이 생각을 해냈다는 건데 혼자 집에서 뭐 술 먹다가 해냈겠습니까? 어디랑 소통을 하고 이 생각을 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아이디어의 원천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윤석열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말씀하십시오. 예, 예.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덕수가 헌재 결정으로 바로 직무복귀할 때 그때 밝힌 입장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구나 저게. 아니 직무에 다시 복귀하는 국무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이 되는 상황이면은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국가 운영 비전을 발표하더라고요. 한참 동안. 이 사람이 뭐지? 대통령 취임사 하는 건가? 제가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도 이 사람이 완전히 대통령 놀이에 빠져버렸나?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두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만약에 윤석열한테 나를 국무총리로 지금 뒤늦은 나이에 임명해줬으니까 감사함의 뜻으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뭐 부인들끼리 서로 또 뭐 친하니 이런 소리도 나오잖아요. 그런 역량이라 할지라도 이런 결정까지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면은 윤석열한테 단단히 뒷덜미가 잡힌 게 있나? 뭔가 잡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대통령도 해볼 수 있겠네 이런 생각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이 불가능해요. 아무리 자기가 무슨 보수에 뭐 나중에 뭘 한 10년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보수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졌다? 아니 한덕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진보 보수 왔다 갔다 했던 그냥 관료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자기가 무슨 보수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렇게 무리수를 둔다? 상상하기 좀 어려운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가능성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할 리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한규 같은 사람을. 거기다가 한마디만 제가 보태면 오늘 신문들 쭉 봤을 때 보수 언론에서는 이 한덕수 출마론을 약간 가능성을 두고 지금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웃긴 상황이라고 보는데 웃긴 얘기라고 보는데 한덕수 출마설을 그러니까 이게 전 과장된 얘기라고 보는데 이렇게 지명을 하고 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한덕수가 왜 그랬지?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윤석열 쪽에서 뭐 아이디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무슨 뭐 말씀하셨듯이 무슨 뒷덜미가 잡혔든지 어쨌든지 스토리가 있던 간에 이게 어쨌든 무리한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무리한 일을 했는데 무리한 일을 왜 했지? 이걸 통해서 어쨌든 간에 보수를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거를 뭔가 보여주면서 뭔가 다음 액션을 준비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류가 형성이 돼서 그리고 저렇게 하면은 아마 민주당이 막 탄핵을 하고 이럴 것인데 그 다음 스텝이 뭐지? 국민의힘에서는 이 의심을 하는 거고 뭐 나오려고 하는 건가? 근데 마침 국민의힘에서는 변변찮은 대권 주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가 좀 해보겠다는 건가? 그럼 우리는 땡큐인 거 아니야?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인식이 반영된 것 같은 보도들이 오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일부가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 보면은 그리고 최근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은 아까 이제 3월 말의 상황을 약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즈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 만약 민주당이 탄핵을 한다면 나는 탄핵이 또 탄핵 소추돼 가지고 이게 직무가 정지돼 가지고 집에 있고 이렇게 하지 않고 사퇴를 그냥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 했다라는 얘기가 일부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사퇴하고 그 다음에는 사퇴한 다음에 뭐 하겠냐 지금 대권을 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일부 동아일보나 이런 데서는 밑에 이제 국민의힘의 반대쪽의 얘기가 나와요. 좀 요런 구상에 동의하지 않는 뭐라고 하느냐? 한덕수 총리가 이 정치 경험도 없고 이 별다른 뭐가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거 버텨낼 수 있겠느냐? 사실은 제 생각도 그런 건데 그 반기문 꼴 날 거거든요. 사실은 반기문 효과를 기대하는 흐름인 거예요. 국민의힘 내에서 이걸 기대하는 거는. 근데 반기문 효과라는 게 결국은 좋은 꼴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런 기대까지 반영돼가지고 국민의힘 내에서 그리고 한덕수 쪽에서 이상한 기류가 있는 듯한 무슨 그런 기대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지만. 중앙일보 거 잠깐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면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한덕수가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총리실 관계자가 언론에 다 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상당수 사람들이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본인의 결심만 남았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막 이렇게 떠받드나? 그러니까 국민의힘 한덕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막 그 이렇게 안에 윤석열처럼 떠받드나? 그러니까 그 안에 네. 다 도토리 키재기 갖고 그렇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질판인데 네. 그래도 한독수라도 나와야 뭔가 해볼 만한 게임이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의원들이 꽤 있는 것 같고 그런 의원들이 한독수 쪽에 계속 뻔뽀질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리고 거지. 한덕수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옆에서 보면서 아 윤석열도 대통령했는데 내가 총리를 2번이나 한 사람인데 내가 대통령을 못해? 쟤보다는 훨씬 잘해. 에? 거기다 국민의힘이 조금 좀 받쳐주면 혹시 몰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네. 스픽스 전계환 대표님한테 죽습니다. 왜? 바로 죽는다고 봅니다. 아니 저격당해갖고 죽습니다. 저격도 있어. 노역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그 어제는 한덕수 왜 이 짓을 했지라고 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끌어올랐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똑같이 동참을 했는데 하루 정도 지나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교란 작전은 성공했는데 어떤 목적이었을까?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받는 것을 좀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이 파면이 됐기 때문에 내란 사건 수사가 속도를 굉장히 낸다. 그리고 이왕규가 거기 딱 입구에 있었단 말이죠. 자,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왕규를 임명함으로써 지금 누굴 제일 먼저 그러면 확실한 혐의를 가진 사람을 집어넣을 거냐라고 했을 때 애매모호한 상황. 윤석열로 직결되는 지금 수사를 좀 늦출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 이제 용산 쪽에서는 확실하게 땡땡땡 수석이 주도를 한 것이 맞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언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내란 사건 수사에 대한 지연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 충분히 교란을 시켰다.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어제는 탄핵해야 된다는 압도적인 목소리가 있었는데 여전히 민주당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듯한 느낌. 저는 굉장히 그게 불편하고 좋지 않죠. 왜 이걸 탄핵 안 해? 탄핵의 요건 다 갖췄다. 왜냐 대선일 지정되었고 마흔역 재판관 임명됐는데 왜 이게 주저하느냐? 주저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그러면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정책 탄압을 받은 코스프레를 할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해서 이걸 탄핵을 하지 않는다? 그럼 탄핵을 하지 않으면 어떤 명분으로 할 거냐? 법적으로 그러면 지금 마흔역 법적으로 이왕규를 임명하지 않을 길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한부장 판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제 걸려버리면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해야 하는데 하나 이제 의존할 수 있는 거는 가처분 신청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인용되고 난 뒤에는 7인 재판관 체제에서 본안으로 갈 텐데 본안으로 임명하지 않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서 그 시점에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거나 그때 지명을 철회를 해버리고 새로운 사람 임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임명돼 있는 이 두 사람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복잡한 과정을 과연 거쳐야 하느냐라는 게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보여주는 뜰떠미지근한 지금 이 상황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탄핵. 고약한 논란이에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파면이 됐어 헌재 결정으로. 국민들의 헌재가 이념과 상관없이 판단할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관 자격의 문제를 12사항권 아니면 그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 권한 등 국무총리의 권한에 관한 문제를 12삼는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 지지층한테는 막 분노하게 만들 만한 사안이지만 그렇지 않은 중도라든가 또 뭐 보수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게 썩 좋은 논란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탄핵 소추안을 다시 재발의할 경우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여론에 영향을 미칠까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헌재로 갔어요. 갔는데 다른 법률적인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소추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재판관이 7명이 남게 돼요. 그럼 5대2로 갈리면 결정을 또 못하는 불능 상태로 가. 그렇지. 지난번에 5대3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데드덕에 걸린다고 하는 얘기들이 또 나온단 말이야, 이번에도. 이게 결정을 못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실컷 여론전하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한덕수가 그냥 그만둬버려. 사퇴해버려. 내가 딱 몸값 올리고 난 다음에. 그렇지.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가버리고 그냥 대선까지 그냥 밀고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결론이 하나도 안 난 상황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대안보다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권한쟁의 심판이든 아니면 가처분 신청이든 헌법소원이든 이런 법률적 대응을 일단 1차적으로 하면서. 먼저 하는 게 이 순서를 보면 그게 먼저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만 보면 바로 탄핵해 버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근데 탄핵의 이용 가능성이나 이런 걸 뭐 높이는 게 목적이라면은 그렇죠. 이러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률적인 대응을 해 나가면서 충분히 이제 그 절차를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게 보고 저도 이게 탄핵을 하는 게 목표다라는 거를 분명히 정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이제 확실히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계속 뭐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 원칙이 중요한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탄핵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게 협박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협박이냐? 정부가 마비된다 뭐 이런 협박이에요. 그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탄핵하면 그렇죠. 정부가 마비된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가 이제 그만뒀지 않습니까? 김문수 장관이 대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만뒀어요. 이제 그만둔 상황이고 그러면 장관이 이제 한 명도 없어졌죠. 이제 조선일보라는 이런 제가 이제 내란일보라고 부르고 있는 내란일보? 이러한 신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문이 있는데 오늘 기사를 썼는데 이제 어떻게 써놨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이미 한 게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한덕수 대행 재탄핵 소추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안 본회의 처리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이 할 것인데 최상목 부총리도 사퇴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시나리오도 그릴 수가 있는데 조선일보의 이제 시각 그럴 수가 있는데 현재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은 19명 중에 지금 15명이 있다. 국방부, 행안부, 여성가족부 장관직이 공석이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사퇴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사퇴해서 한 명이 더 빠지면 그럼 15명에 미달한다. 15명이 왜 중요하냐면 헌법 제88조가 국무회의를 어떻게 규정을 해놨냐면 국무위원은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15인 이에 미달하면은 국무회의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겠다라는 거냐면 정부가 마비가 됐다. 국무회의를 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달에 국무위원 15명을 그때 못 채우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임 정부, 참여정부 시절의 장관 4명을 행정 업무는 못하는 내각 구성원인 무인소 장관으로 임명해서 억지로 국무위원을 연 적이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라도 해서 그때는 열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탄핵을 만약에 하면 사퇴시킨 다음에 정부가 마비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할 거다라는 거를 지금 조선일보가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요런 공세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망설인다거나 민주당 내에서 이런 거를 의식해가지고 뭐 주춤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지만은 저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럼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헌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한테 있는 거죠. 왜 헌법을 안 지킵니까? 그러면 헌법을 지켰으면 탄핵을 안 하죠. 그래서 명확하게 저는 원칙대로 하는 방안을 기본에 놓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역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역풍이 생기죠? 한덕수를 탄핵했다고 하면 역풍이 막연하게 이제 정권 자체를 이미 파면으로 끝장을 냈는데 이제 정부도 무력화시키느냐 이게 지금 민주당이 원래 하려고 했던 본심이냐 이제 이렇게 하면 역풍이 생겨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가 줄어든다. 자, 이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완규 같은 내란 세력을 임명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못하고 앞뒤 맞지 않는 저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하고 있는 한덕수를 탄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관점으로 강력하게 원칙대로 처리했을 때 중도가 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것이냐. 저는 후자 쪽이 훨씬 더 지지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내란 세력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그리고 국민적 심판 단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더 수권 능력을 가지고 국가를 재건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로 간다면 이것을 명징하면 더 명확하면 할수록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올 게 뻔한데 왜 자꾸 우면하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 있는 박땡땡 뭐 예를 들어서 정땡땡 김땡땡 그리고 강땡땡 같은 사람이 평소에 거리에 나와서 열심히 싸우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재명 이렇게 하면 흔들립니다. 어떻게 됩니다.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역군부입니다. 라면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곧 이어서 저는 이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을 흔들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중도의 표심을 끌어오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한덕수를 봐주고 엉터리같이 그리고 자신의 권한도 아닌 행위를 용납하고 넘어가면은 역시 민주당도 정권 잡으려고 미쳤구나, 너희들 하는 꼴 보니까 다를 게 별로 없네 라고 오히려 거꾸로 역풍이 되어서 민주당을 옥죄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는 왜 내부에서 논의를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한덕수들의 가증스러움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도 좀 말씀드린 게, 대선을 그러니까 지금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게, 그렇죠. 대선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또 스탠스가 이 사람들은 대선 관리를 나는 하는 심판인데, 선수를 뛰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선수가 심판을 지금 때리고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심판 바꿔라 이렇게 막 흔들고 이러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헌법을 지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심판이 이제 내란 혐의자고, 내란 혐의자인 또 다른 내란 혐의자인 한덕수가 또 다른 내란 혐의자인 이완규를 지금 지명을 했단 말이죠. 이완규는 명백하게 그 안가 모임에 갔고, 안가 그렇지. 모임도 한 번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단독으로 예전에 보도한 게 있지만 그날 삼청동에서 모이고 또 삼각지로 넘어갈 때는 박성재가 빠져요. 거기에 수육이 배달됐다는 증언까지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휴대전화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점검을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논의를 했어요? 침묵을 다졌다고요.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났는데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 다음날 모여서 이제 우리 다 끝났으니까 침묵 다지다 모임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검사 출신들이 다 모여서. 그리고 핸드폰 교체하고. 핸드폰을 다 그래 버렸잖아요. 교체하고. 네. 자, 교체를 해버렸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진술도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 진술도 하지 않아요. 휴대전화 왜 없었냐, 이것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경찰에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저는 당장 경찰이 나서서 이 이완규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의 속도를 내면서 이 사람의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도록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최소한 경찰이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이상한 공식을 가져와서 적용하지 마라. 누가 만들어서 지금 강땡땡, 예를 들어서 정땡땡, 이 이재명 옆에서 본인들이 선거 캠프를 주도하고 있는데 누가 만들어서 했어요? 본인들이 만들어 했습니까? 국민들이 정말로 생계를 다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와서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나라 망한다, 국가가 거들나지만 민생이 다 거들나 있는 상황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들이 지금 역풍운운하면서 이재명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통합 분위기로 가야 되니까 이거 법적 절차로 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중도의 표심을 끌어모으고 법치와 헌법을 수호하는 이재명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저 말씀에 공감하고요.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그 내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1월쯤부터 여론이 막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럴 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온 얘기가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고 준비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지금에 와서 우리가 많은 해석들을 하고 있지만 저들은 법 사이에 뭔가 결함이 있는지라든가 절차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일종의 카르텔로 만들어진 그 인맥들 동원해가지고 법관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심의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윤석열을 내란범을 풀어주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대의에 공감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분노하지만 그걸 실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아차 해봐야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완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앞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거면은 그냥 법무부 장관 시켰다가 그냥 임명해버리지 뭐. 그렇지 않아요? 법무부 장관 시켰다가 그냥 헌법재판관으로 보내버리면 되잖아. 대통령 몫은. 다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법에 오면 저촉 안 되고 정당 당정만 안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법적인 경력 오래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최저한도로 합의됐던 그 방식들에서 완전히 일탈하는 거예요. 심지어 일종의 헌법재판관인데. 네. 헌법재판관인데. 그러니까 지들이 탄핵 당했다고 해가지고 막무가내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내란 상황하고 다 똑같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해. 100%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검찰이 정말 검찰이나 공수처가 경찰이 지금 내란 상황 제대로 수사하고 있나? 수사 다 추춤해가지고 지금 다 맥이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내란 특검이라도 가동되면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아까 그 안가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완규가 국회 나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왜 그럼 휴대전화 다 없애버리고 바꿔버렸냐? 일제히 다 바꿔버렸잖아요. 참석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이게 어이가 없는데 박지원 의원이 질문하니까 증거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증거인멸죄라는 이게 거꾸로 증거인멸의 증거예요. 아니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국회에서. 아니, 그렇기도 하고 그 모임이 내란하고 상관이 없는 모임이라면서요. 근데 왜 휴대전화를 없애? 내란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없애면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피의자인데 내 휴대폰을 없애는 건 증거인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방어권 행사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증거인멸을 하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이 관여가 됐을 만한 사람인데 관여가 됐지 않았는데 증거인멸을 해버리면 그거 증거인멸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거를 법제수장 법리에 밝다고 하는 사람이 버젓이 얘기를 해. 국회 가가지고.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내란에 관여가 돼 있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완규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지금 지명하고 임명은 다른 거잖아요. 임명은 이제 국회에서 지명을 한 사람들 인사청문회 한 다음에 그거는 대통령이 임명한 절차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마은혁은 권한대행이라고 할지라도 한덕수가 권한대행이라고 할지라도 마은혁의 임명은 소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임명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네. 지금 지명은 일종의 이제 월권을 한 거 아닙니까? 권한대행이 그럴 권한이 없는데 그리고 한덕수 본인도 나한테는 그럴 권한이 없다. 그래서 나는 지명을 못 한다라고 했잖아요. 임명 못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지명을 해버렸거든. 임명보다 더한 지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이걸 이완규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 그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최대한 질질 끌면서 다음 대통령이 지명 처리를 할 때까지 계속 펜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전데 예. 아까 처음에 이제 헷갈려서 그래. 누가 30일까지 버틸 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린 게 아까 이제 법적인 이제 가처분이나 이런 걸 내면서 이제 네. 시간을 끄는 방법, 그다음에 인사청문을 접수를 안 하면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구를 접수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접수를 안 하는데 근데 다만 이것도 이제 그러면 상대편에서 그러니까 지금 장군 멍군을 하는 거잖아요. 상대편에서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는 건 뭐냐면 국회의장이 접수를 안 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지만 그냥 사무처 가서 내겠다. 아, 국회 사무처 가서 내겠다. 네. 그냥 이렇게 뚫겠다. 그럼 뭐 어쩔 거냐.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30일 지나면 자동이다.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근데 국회의장이 안 받겠다고 하는데 비켜요 이러고 내는 것도 웃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쨌든 끌 수 있을 만큼 끌고 나서 만약에 그렇게 강행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끄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건 탄핵 얘기와는 변론으로 하고 그렇죠. 탄핵 얘기는 탄핵 얘기대로 가고 그렇죠. 예, 탄핵 얘기와 변론으로 이완규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거를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탄핵을 해야지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막 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어저께 보니까. 그래서 탄핵 얘기는 탄핵 얘기대로 가고 이걸 이제 뭐 접수를 그냥 해버리게 되는 그 시점을 계속해서 딜레이를 시키고 접수를 하게 되면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안 여는 거죠. 안 여는데 30일이 되기 전까지 어쨌든 버티는 것이고 예. 30일이 넘어가면 이제 다시 인사청문 요구를 하고 나서 5일 내에 이제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쪽은. 그렇죠. 예. 버티는 데까지 버티면서 중간에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를 이완규에 대한 결격 사유를 찾아낼 수 있도록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제 의심스러운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네. 국민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여론의 호소를 하는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명 처리를 어떻게든 간에 국민 여론에 의존해서라도 유도하는 그러한 방식을 또 하나 쓴다. 이러한 이제 절차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그 소양도 없어요. 보면은 예. 지금까지 헌법을 어기는 얘기만 해왔습니다. 보면은 이 어저께 이제 오늘도 이제 조선일보 지면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조선일보가 이 자가 이제 이완규라는 자가 했다는 얘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소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이 자는 어쨌든 뭐 형사법 전문가일 수는 있어요. 검사를 했고 예. 뭐 유학도 갔다 왔고 했으니까. 예. 근데 최소한 헌법에 무슨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헌법에 전문성이 없어요. 없어. 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지난번에 최상목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3명 임명을 해야 되는데 2명만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국무회의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죠. 국무회에서 들고 일어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위원도 아닌 법제처장이 나는 국무회의의 회의를 느낀다. 이런 발언을 한 당사자가 이완규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최상목이 워낙 이제 욕을 많이 먹고 나서 알겠습니다. 그럼 형님들 말씀 잘 들으면서 앞으로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때 주로 법률적인 조언을 받은 게 이제 이 이완규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법률적 조언을. 그리고 그때 이완규가 조언한 것들이 다 뭐였느냐. 마은혁 재판관, 마용조 대법관 후보자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 임명을 안 하는 게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덕수가 돌아올 경우에 그리고 한덕수가 돌아올 때 한덕수에 대한 탄핵이 각하될 경우에 당신이 임명한 거 다 무효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법적으로 말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법적인 조언을 해가지고 최상목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딜레이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습니까? 위헌적인 행위라고 판단 내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위헌적인 내용을 조언을 해서 관철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인 사람을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게 있어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국민의힘 일부에서 주장을 한 게 있는데 형사 법정에서 이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조항이 있잖아요. 형사법 관련해서 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탄핵 심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심판도 중단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렇죠. 근데 이 주장을 또 당당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양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면서 지금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병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론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일단 선거 국면에 들어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 압박이나 또 여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여론조사도 아마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나쁜 자들이에요. 진짜 나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건 파면된 대통령이 내가 파면됐다고 하는 안가품이나 보복 심리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가지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덤벼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대법관들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지만 국회 임명동의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렇죠. 그렇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 와가지고 인사청문회하고 임명 동의 절차를 다 거쳐야 돼. 그렇죠. 표결을 다 해야 돼. 그렇죠. 과반 이상의 표결을 얻어야 돼.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장만 임명 동의 투표를 거치고 헌법재판관들은 각각의 몫에 따라서 존중을 한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임명 동의 절차가 없어. 예를 들면 국회는 국회 선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형식적 승인권만 갖는 거예요. 국회 표결 절차를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니까 표결 절차를 거치면은 다 절차가 끝난 거야. 그럼 대통령이 임명해. 그러면 대통령 몫은 임명동의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장은 소장이니까 상징성이 있는 거고. 그러네요.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이 사람 지명할 겁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거치면 반대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 장관하고 똑같네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뭘 가지고 무슨 근거로 그동안에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여야 합의 전제 조건에서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그렇지. 그걸 못 임명하겠다고 얘기했으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국회 표결도 안 거쳐도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권 그냥 행사하는데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냥 임명권 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맞지가 않잖아. 애초부터. 이런 어떻게
하다못해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성립되지 않은 논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보수 진영에다 그걸 또 그 결정을 막 옹호하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 이제 이건 헌법 파괴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지. 상상하지 못하는 이제 방안을 내놓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대처할 것이냐의 문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성향도 중요하고 또 그 사람들의 절차적 행위의 부당함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죠.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면서 가처분 신청했으니까 자 이거는 임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시간을 벌고 대선까지 가져가는 이제 안이 하나 있죠. 그럼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하도록 간절히 기다렸듯이 가처분의 결과를 기다리는 방법 하나. 가처분을 헌재가 안 하고 계속 시간을 끌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4월 18일이면 두 명이 또 없어지니까요. 7인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이 없으면 실제로 이제 열흘 정도 남아 있고 뭐 짧으면은 한 이제 8에 9에 정도 남아 있는 이 날 안에 어쨌든 정리를 해야 하는데 자 가처분의 결과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올 거냐 아니냐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가처분의 결과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줄 것이라고 보고 가처분을 인용만 하면 그래도 일단 대선까지는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수단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맞느냐. 두 번째는 탄핵 문제를 가지고 자 일괄 탄핵을 해버리자 또는 뭐 내란 혐의자로 의심받는 사람들도 탄핵을 하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만지작거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있을 것이냐. 그러면 한덕수는 탄핵을 한다고 하면 탄핵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직전에 본인이 그만둘 거거든요. 그래서 대선 후보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은. 예. 탄핵이 되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승부수를 던져서 먼저 결행을 하고 민주당이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당연히 가처분을 인용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백하게 이것은 내란 세력이 또다시 쿠데타에 준하는 인사 쿠데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 선행적으로 민주당이 나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가 전략적 단위에서 판단하라면 그렇게 제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 아니죠. 어제부터 민주당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는데 분위기는 해야 되는 당위는 100%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좀 주춤주춤거리고 있어서 주춤거리고는 있어요. 이거 예. 뭐냐라는 이제 질문을 계속 제가 드리는 거고 또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처럼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말에 동조할 수도 있지만 야 너무 그렇게 밀어붙이지 마라. 혹시 역풍 나면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데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겠죠. 자 충분히 있을 그럼에도 수 있어요. 불구하고 예. 민주당은 결정해야 하는데 예. 저는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민주당이 헌법을 지키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우리가 좀 더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라고 저는 강하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보론을 하면 예. 한덕수를 탄핵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지금 철회되지는 않는 거죠. 이미 한 행위니까. 그렇죠. 철회되지는 예. 않고 그 다음에 오는 권한대행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할 거야 안 할 거야. 근데 이제 하겠죠. 고집을 하겠죠. 그럼 또 탄핵이죠. 또 고집을 하겠죠. 또 탄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회할 때까지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근데 다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라운드 제로가 되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때까지 이제 하는 것까지도 전제를 해서 이거는 하는 것이다. 탄핵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요거를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임명할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요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다. 요거를 이렇게 탄핵만으로 요거를 이제 한다고 하면은 요런 거를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보론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최후의 수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국무원 전원 탄핵 얘기가 이제 그래서 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전에 대통령이 장관 지명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명 철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당사자가 사퇴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사실 제일 깔끔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완규가 스스로 사퇴하게 만드는 여론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병행돼야 한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처분하고 권한쟁의 심판 얘기 다 나오는데 청구인 자격이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청구인 자격이 국회가 자격이 없다고 하는 해석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권한쟁의도 가능하고 가처분도 가능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회 권한을 침해당한 거잖아요. 그렇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예를 들면
공정한 헌법재판을 봐도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해서 국민이 내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국회는 사실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침해당했다거나 어떤 법익의 침해가 있다거나 이렇게 될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다수는 청구인 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처분을 인용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청구인 자격이 없어서 각하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그럼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밀한 법리를 만들어서 정말 국회가 청구인 자격이 있다는 거를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준비 작업을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헌법소원을 내거나. 그러면은 탄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는 그건 그 다음에 또 강수를 두는 것이니까 결국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 있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도 거치고 경과보고서 다시 받을 기간도 있으니까 한 달의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론 압박은 계속 압박해 들어가고 이런 작업을 동시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내 가지고 그냥 청구 자격 없어가지고 확 기각해 버리면은 쓸 수 있는 카드가 휙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러 법조인들이나 정말 헌법학에 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하고 치밀하게 법리를 만들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게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을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선택지가 한 4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4개를 다 하는데 예를 들면 4개가 있으면 방법이 4개가 있으면 4개를 다 하는데 탄핵부터 무슨 뭐 이런 법적 대응까지 다 하는데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그 각각의 것들을 실효성 있게 한다는 게 전제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런 것도 논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사실은 이제 논리 구성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온 얘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논리였거든요. 이게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이 없는 지금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을 무리하게 지금 지명을 하는 바람에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하는 바람에 국회가 이제 의무에 없는 인사청문회를 열게 되어서 그게 이제 일종의 권한 침해다 이런 논리였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가면은 이게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또 다른 논리로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관, 권한이 없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지명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되는 어떤 국민 입장에서 헌법소원을 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논리를 고민하는 쪽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도가 나온 거나 또 시민사회들의 고민,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걸 쭉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지금 법적인 대응들도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있고 헌법소원도 있고 있는데 둘 중에 뭘 할 거냐 이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 국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민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그 대통령 선거 앞두기 전에는 어떤 탄핵이랄지 이런 거에 관해서 굉장히 그 원칙대로 그냥 탄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었고 최상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덕수도 탄핵하는 거에 관해서 전혀 마음속으로 꺼려지거나 구애받지를 않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마치 거미집을 치고 들어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거든요. 제 감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질극이에요. 인질극이에요. 오늘 환율 보세요, 이거. 그러면서 들어와라고 하고 있고 거기서 들어오면 이게 어떤 판이냐면 이게 윤석열과 김건희 판으로 가야 되거든요. 국민의힘 리꼬르 윤건희 당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판에 이 짜실한 전투예요. 어떻게 보면 대선이라는 큰 일, 정권 교체라는 큰 일을 앞두고는 굉장히 좀 뭐 짜실해요. 짜실합니다. 이완규라는 인간과 한덕수라는 인간은 그 정도로 취급해줘야 될 인간들이 아닙니다. 사실 조물애기들이야.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근데 이 인간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 인간들이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지금 거미처럼 거미집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행위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행위는 탄핵이거든요. 탄핵이야. 그러면 프레임 자체는 다시 제가 원했던 그리고 국민들이 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수사, 내란 수사, 그다음에 각종
이들의 어떤 부정부패 행각에 관한 수사 이게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50일 동안 이게 덮이고 줄탄핵 플러스 국정마비로 분명히 쓸 거라고 안 그래도 이제 조중동은 쓸 말이 없었는데 그치.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시동을 거는 게 뭐냐면 어제 한덕수가 트럼프랑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한덕수가 나라를 그동안은 뭐하고 지금 그 3년 동안은 뭘 하고 예. 그리고 이 한덕수만 살려놓으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처럼 굴더니 한덕수가 어쨌든 탄핵 기각이 되고 돌아와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렇죠. 없이 팡팡 놀다가 예. 이완 물론 이제 미국하고의 뭐 이런 뭐 조율도 필요했겠지만은 이완규 투표일 지정하고 이완규 집어넣고 밀어넣고 이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랑 어저께 딱 전화를 한 거예요. 트럼프랑 전화를 해가지고는 뭐 원스톱 쇼핑이라는 등 무슨 근데 그 통화의 결론이 뭐 좋습니까? 방위 분담금까지 다 통합해가지고 너네들한테 요구할 게 굉장히 많아 이 얘기 한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걸 가지고는 오늘 어떻게 포장을 하는 거냐면 오늘 아침 신문에서 조선일보가 내란일보가 어떻게 포장하는 거냐면은 야 한덕수 드디어 일을 시작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시작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프레임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거냐면 그 열심히 일하는 한덕수 탄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하는 한덕수가 대선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 한덕수를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고 한덕수는 최고의 통상 전문가지. 예, 뭘 통상을 뭔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나 얼마 줄게요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세요. 오늘 그렇게 어제 효과가 좋았으면 뭐 오늘 상황이 좋아야 되는데 환율이 뭡니까? 이게 지금 1,500원대를 지금 위협한다고 속보가 오고 예. 그러나 어쨌든 환율이 위험하다. 이것도 어떻게 써먹습니까? 야 이런 위기에 이게 줄탄핵해가지고 정부를 마비시키냐 이런 앓는 소리하고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요새 뭐 자영업자들 돕자고 막 하는데 자영업자도 힘들고 경제 상황 안 좋고 지금 뭐 이렇다라고 다들 끙끙 앓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그렇지. 보수의 시각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아 민주당이 줄탄핵해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게 되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 같은 거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또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이완규를 왜 집어넣냐 거기다가 예. 이거에 대해서 여론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집어넣냐 그렇습니다. 이완규? 왜 그러니까 이완규냐? 범위 제가 꼬였다고 말씀드리는 해야 돼. 것도 이완규에 관한 정밀 타격.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랄지 알카에다랄지 뭐 이런 애들을 상대를 할 때요. 항상 했던 게 이제 그 지상군 보내기 전에 일단은 저 크루즈로 정밀 타격하고 크루즈 미사일로 정밀 타격하고 그리고 좀 봐봐. 그래서 또 정밀 타격해. 또 정밀 타격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반군들이 그리고 이상한 애들이 무장 테러범들 얘들이 지금 하는 게 국민의힘이 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완전히 그 어떤 미국이라는 뭐 미국을 민주당으로 대체를 한다면 민주당을 흔들어 놓고 국민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일이. 그랬을 때 얘네들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지상군이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되면서 그러면서 질질질 끌면서 우리가 마치 과거에 베트콩 상대하듯이 굉장히 어려운 전투를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정밀 타격으로 한포 타격만 하다가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을 때 그때 그냥 전멸시키는 게 낫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국민의힘은 지금 이라크나 베트콩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검찰하고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내란 사건 지금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한덕수를 탄핵을 시켰을 때 수사의 속도가 나겠느냐?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완규를 지명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럼 수사기관 움직이겠느냐? 저는 후자 쪽이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검찰하고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하지 못할 것이다. 60일은 그냥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 공백이 생긴다. 두 번째, 이걸 그러면 국회에서 특검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자 한덕수가 지금 상설 특검에 대해서 동의 안 하지 않습니까? 특검 통과시킬 때 국힘에서 9명이 넘어와서 특검 통과시키겠나?
이것도 저는 원칙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이 정책 타협을 해버렸는데 이거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설설설 물러서고 자 가처분 심판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내란 사건 수사가 60일 동안은 거의 진공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것도 참 걱정이 됩니다. 실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왜냐하면 자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법치를 지키고 정확하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한테 수사를 하도록 강제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완전히 지금 오답노트가 아니고 거꾸로 정말로 그 뭐 답을 만들어 놓고 그걸 억지로 우기고 있는 집단한테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김주현 수석이 저는 주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용산의 김주현 민정수석이 주도하고 있는 결국에는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어떤 식으로든 지체하거나 윤석열, 김건희가 여기에서 우회하거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게임에 그대로 빠져드는 거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한덕수를 탄핵함으로써 시킴으로써 오는 후폭풍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보다는 저는 이것을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말려 들어가는 순간 내란 사건 수사는 없어진다. 절대로 수사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양당 간에 잘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대선 국민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서 동의를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야, 이건 또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답답하다.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 한 사람 통화를 하면서 야, 원래 이런 게 정치냐? 그럼 우리가 왜 미친 듯이 왜 싸우고 있지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란 사건 수사는 60일 동안은 그냥 올스톱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우리 이제 듣기 싫어하시니까 조선일보 얘기,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도 그 얘기했잖아요.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거는 여론전하고 법률적인 대응,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대응. 정치적 대응에는 뭐 그 탄핵안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 다 어떻게 병행하고 어떤 순서로 가는 게 좋을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굉장히 정보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완규 후보자를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렇죠. 제보도 많이 받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 한나라당 몫이었던 이동욱 재판관을 헌재 소장에 임명하려고 했었어요. 이동욱 기억난다. 근데 인사청문회 거치면서 뭐 30가지가 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어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완규가 구린 게 많으면은 확 털어가지고 대선 국면에다가 확 이슈를 확 던져버리는 거야. 그것도 있을 수 있지. 이것도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이완규를 탄핵시키겠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오히려 역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헌재 재판관들이 저런 사람 어떻게 받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그렇지. 역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국민의힘이 썼던 전략이기도 한데 이번에 2명 재판관 임명했는데 한 명의 경우에는 사실 큰 논란이 지금 없잖아요. 현직 재판관이 부장 판사이기도 예. 하고 고법에. 함성훈. 예. 근데 지금 이완규는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한 명은 그냥 받아들이고 한 명은 그냥 쳐버리는 거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을 민주당이 정중동으로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방식들을 계속 여러 방식들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조선일보 얘기했었는데 딱 이게 보수 전략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 오늘 조선일보 일면 머리가 트럼프 한대인과 28분 통화 상황 좋다 이거고요. 그 밑에 있는 기사가 더 재밌었는데 대통령 할 일 하는 한대행 요동치는 전국 이거고 사설 제목도 재밌는데 그거하고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사설 제목이 헌법 보루 헌재 놓고 끝없는 충돌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그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2명 임명하는 거를 헌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둘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는 끊임없이 일하는 그렇지. 정통 관료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호관세나 이런 거 그렇습니다. 대응하는 역할, 선거 관리 업무하는 역할, 뭐 산불 무슨 뭐 대응하는 거, 뭐 추경 얘기, 최성목이 지금 분위기 잡잖아요. 벌써 10조라고. 계속 그거 가지고 여론전하면서 그렇지. 밀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정교하게 때리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 시간이 아직 없는 건 아니니까. 야, 진짜 참 국민으로 민초로 살기 어렵습니다. 요즘 내 참 보면 이렇게 정말로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 예. 저는
뭐 역사청산, 적폐청산 다 떠나가지고 우리 민주주의를 일구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민낯을 그대로 보는 것이고 그 위에서 정말로 권한을 가진 자들이 군림하면서 국민들을 지배하고 그들이 뭔가 법적으로 몰렸을 때 어떤 방식으로 법기술을 뿌려서 빠져나가는지 어느 순간에는 얼굴에 철판 깔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렇죠. 당연히 내가 사는 것이다 해놓고 하는 저 모렴치를 보면서 나라를 완전 근본을 뒤바꿔야 한다. 오히려 보수 정치, 뭐 진보 정치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만 민주당이 실제로 그냥 보수 정당이고 여기에 진보 정당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일종의 이념 스펙트럼을 새로 짜야 될 만큼 왔다. 이제 이들에게 모든 것을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한테 맡기는 이 국가를 국민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드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민주당은 못 살리고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자 이해할 수밖에 없는 아니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으니 그래도 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보자라고 하는 이 방식에는 저는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속보 들어온 게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소식이네요.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개헌은 대선 후에 논의하자. 왜 저렇게 많이 까먹습니까? 우원식 의장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을 겁니다. 사전 투표하고 이런 거 애초부터 사실 물리적으로 애초부터 어려웠어요. 힘들었어. 저 조언했던 참모 누구예요? 우원식 의장이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 다 까먹고 수박으로 몰리고 그리고 비명계들이 다 나서가지고 막 그거 잘한다고 개헌하고. 근데 우원식 의장 제가 지금 설명해 주면은 제가 오히려 야단 맞겠죠?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왜 의장이 저런 카드를 던졌는지 배경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배경이 있겠죠.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인터넷 비교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는 48만 원 드리고요. 휴대폰 구입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입니다. 알뜰폰터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성능은 뭐 거기서 거기고요. 현금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은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150% 보상 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 선택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또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여러분, 나와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지인들, 태극기들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왜 저렇지? 미국의 정치학자 3인이 공동 집필한 정치 성향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내용을 자세히 실었습니다. 뇌과학, 유전학, 진화심리학을 기초로 정치 성향 형성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혀서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부록의 정치 성향 테스트가 있습니다. 나의 정치 성향을 점수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더 잘 알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겠죠. 예,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도서 구매 링크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경련 정치본색이었고요. 정기환 대표 그리고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